외국인 친구들이 방문할 곳과 머무를 숙소 등 직접 여행 계획을 세워 자신의 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있는 한국에 처음 방문해서 여행을 몸소 체험해보는 MBC EVERYONE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13일 한국살이 특집편으로 독일 출신이자 카이스트 연구원 요셉 베아크너의 일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독일인 요셉은 이제 한국살이 3년차로 독일에서는 베를린 자유대에서 지리학을 전공하고 더 깊이 있는 학업을 위해 관련 박사 학위 과정에 대해 알아보던 중 한국 카이스트에 관심을 가져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는 현재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요셉이 속한 카이스트 연구팀은 스마트폰과 GPS를 활용해 주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까이 있으면 알림이 떠 자연스럽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때 공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이슈에 대해서도 입력된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 폐기 기능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처럼 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모범 사례로 극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에 잘 대처하지 못한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매체 CNBC에서는 상장지수 펀드를 뜻하는 ETF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 ETF 엣지를 통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한 국가가 증시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보도했고, 미국의 투자 자문회사인 리톨스 자산관리회사의 관계자 역시 한국과 독일의 케이스를 미국의 상황과 대조하며 이렇게 말했죠. 미국의 S&P 500 지수는 저점이었던 3월 23일 이후로 약 50%가량 올랐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의 경우 증시가 60에서 70%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실제로 증시에서 수혜를 얻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한 보복성 제재 차원에서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해 현재까지도 한일 관계 회복을 막는 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의 자립화를 위해 전 세계의 기술 강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이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6월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와 함께 한국과 독일이 본격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협력하는 기술협력센터 개소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한독기술협력센터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에 위치한 아헨 특구에 설치됐는데, 이는 독일 최대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독일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손꼽히는 아헨 공과대학을 비롯해 대학교가 70곳, 막스 플랑크, 프라운호퍼 등 41개의 연구소 네트워크와 50개의 전문 연구소가 위치해 세계적인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직접 입주할 기업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전문 사업 분야, 협력 희망 분야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 기업들에 대한 현지에서의 홍보를 통해 현지 우수 연구 인력 매칭과 각 기업 맞춤형 협력 파트너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한독기술협력센터가 설치된 아헨 특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아헨은 독일의 MIT라고 불리며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아헨 공대와 같은 좋은 대학교 하나가 도시 전체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도시와 대학이 잘 상생한 모델인데요. 약 15년 전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우수한 대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아헨시에서는 창업 생태계의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유치하고자 도심의 기차역을 과감히 외곽으로 옮겨버리고 해당 부지를 아헨 공과대학에 제공하게 됐고, 이제는 세계적인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독일 최대 연구기관 지역인 지금의 아헨 특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지난 14일 한독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협력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독일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L타워에서 본격적인 한독기술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제1차 지원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먼저 최근 독일 현지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기업 입주가 어려워진 문제와 관련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지원기관 협의회란 기술협력센터에 입주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협력 파트너를 발굴해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외의 관련 기관들과
독일의 관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코트라로 잘 알려져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비롯해 글로벌 인수 합병 분야 설명회를 통해 최근 독일의 소부장 분야의 기업들을 소개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주한독일 대사관에서는 입주 기업의 필수 인원이 독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독과학기술자협회 측에서는 막스 플랑크, 프라운호퍼, 율리히 연구소 등 현지 연구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자문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독일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현 실정인데 이를 가장 못마땅해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지난 6월 G7의 의장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의 비회원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주요 7개국에 속한 아시아 유일의 국가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는 일본에서는 예상했다시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지난달 말 독일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일본의 일관성 있는 반대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 특히 흑해 북부 연안에 위치한 크림반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돈바스 지역 분쟁 등과 관련해 이를 해결하는 어떠한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한 러시아의 G7 복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경우 과거에는 G8에 속했었지만 지난 2014년에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에서 병합했고 이를 계기로 G8에서 제외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최소한의 실무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뚫고 독일 베를린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2월 독일 미넨에서 개최된 미넨 안보회의 이후 6개월 만에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진행했는데 이번 전략 대화에서 독일의 마스 장관은 한국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로 독일은 G7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라고 언급하며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참석을 격하게 반겼습니다. 참고로 G7은 Group of Seven의 약자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정한 전 세계 7개의 경제 선진국으로 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주요 7개국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독일과는 다르게 한국의 G7 정상회담 참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는데 지난 11일 일본 NHK의 보도에 의하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의장국인 미국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본에게는 G7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미국과 G7 정상회담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미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독일과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180도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일본의 도쿄신문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일본과 독일을 비교 보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 컨설팅 업체인 캑스트 CNC에서는 지난달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동안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스웨덴, 프랑스 이렇게 6개국의 국민 총 6,000명을 대상으로 각국의 지도자가 코로나19 사태에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먼저 6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지도자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그리고 해당 경제 정책과 관련해 혹평을 받은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6개국 지도자들 가운데 압도적인 차이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보복성 경제 제재를 강행하고 한국의 G7 정상회담 참여에도 부정적인 일본 정부의 경우 전 세계로부터 혹평과 비판을 받고 있는 반면 한국과 손을 잡고 특히 과학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G7 정상회의 참석 또한 매우 반기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지도력 및 경제정책 부문과 관련해 호평을 받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증시에서도 호조를 보입니다. 또한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에서는 현지 시간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날을 맞이하여 일본의 깊은 사죄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렸는데 이번 집회에서는 코리아 페어반트 제독 여성단체와 같이 한국과 관련된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여성공간 등의 여러 단체에서 무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들어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집회에서
방역도 함께 고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이번판은 지난 13일 벼랑 끝 징용 문제, 일본은 스스로 해결의 길을 막지 말아라고 경고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양보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단기 비자 면제 정지는 일본 관광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실책, 한국 관광객이 다른 나라로 떠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 제재 조치를 두고선 세계 무역기구 규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역사인식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문제를 이유로 일반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 간 결정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 반작용으로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지만 일본은 관광업계의 타격을 받았을 뿐 일본 정부의 시책이나 여론을 바꾸진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한 국가가 경제적 압력으로 다른 나라의 정치적 행보를 바꾸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특히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을 해결해 피해를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법 식민지 지배 입장에서 일본 기업, 개인 또는 정부에 대한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영향을 받는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한국 내 일본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자산이 방대하고 특허 사용료처럼 철수 불가능한 자산도 존재해 이러한 문제는 영원히 일본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 돌파구로는 국제사회의 판결을 제시했다. 이 매체는 양국의 사법 판단이 엇갈리고 타협 의사도 없다면 국제사회를 통한 해결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스스로의 주장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면 당사자 간 문제 해결보다 국제사회에서 공평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복 다짐하더니 일본 항복시킨 사랑의 불시착, 니주.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이어 아이돌 그룹 니주가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매체들은 연이어 세계에 통용될 만큼 높은 수준이 됐다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나섰다. 일본 주간지 프레지던트는 지난 12일 니주는 세계를 흥분시키나?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에 완패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 문화를 비교했다. 니주는 한국의 JYP 엔터테인먼트와 일본의 소니뮤직이 개최한 초대형 글로벌 오디션 니지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걸그룹이다. 마코, 리쿠, 리마, 리오, 마야, 미히, 마유카, 아야카, 니나 등 총 9명의 일본인 멤버로 이루어졌다.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타이틀곡 메이크 유 해피를 내세운 앨범은 공개 3일 만에 일본 내 각종 음악 플랫폼에서 1위를 휩쓰는 등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프레지던트는 니주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일본 엔터테인먼트가 국제화해서 한국에 크게 뒤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아이돌 모닝고 무스메, AKB48 등을 소개하며 일본 엔터테인먼트가 완패한 이유를 지적했다. 프레지던트는 일본은 아이돌의 높은 퍼포먼스 능력이 아닌 미성숙에 열광한다며 완벽한 외모나 가창력은 오히려 아이돌에게 방해된다고 고집었다. 프레지던트는 그러나 한국은 미성숙이 아닌 외형적 완성도와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한국 아이돌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미성숙함을 내세운 일본 아이돌 문화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사히 신문도 지난 11일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지만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랑의 불시착은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한국의 재벌가 상승녀 윤세리와 그를 숨겨주다 사랑에 빠지는 북한군 장교 리정혁의 얘기를 그린 드라마다. 현재 이 드라마는 일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시청률 상위 10위권 내에 머물고 있다.
아사히는 일본 대중문화계에서 드라마 겨훈련과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한국 음식 및 화장품 등 크게 3차례에 걸쳐 한류가 일었던 것으로 보고 제4차 한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인 강제 노역 현장 일본 군함도 건물 일부 폭우로 붕괴. 일본 강점기의 한국인 강제 노역 현장이던 하시마에서 올해 폭우로 일부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3일 촬영해 14일 공개한 하시마 영상에 따르면 일본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입되던 초창기인 1916년 광부용 주택으로 지어진 30호 건물의 남쪽 4에서 7층과 서쪽 6에서 7층의 중앙 외벽과 대들보가 무너져 내린 모습이다. 높이 17.4m의 7층짜리인 이 건물의 다른 벽면에도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녹슨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나가사키시는 남쪽 벽면은 지난 3월 7일, 서쪽 벽면은 6월 10일에서 12일 폭우가 쏟아졌을 때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수분을 빨아들인 콘크리트의 무게 때문에 무너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요미우리는 내구 연한을 넘겨 건물 열화가 심각한 상태인지만 안쪽에서도 붕괴가 진행돼 현 상태로는 보건 공사가 어렵다고 전했다.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소재한 하시마는 섬 모양의 군함을 닮아 군함도로 불린다. 미쓰비시의 해저 탄광이 있던 이곳에서는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 500에서 800명의 조선인이 사실상의 강제 노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전시시설을 마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곳을 포함한 23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도쿄 신주쿠에서 문을 연 전시시설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하시마 관련 코너가 강제 동원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부인하는 내용 위주로 꾸며져 논란을 일으켰다. 최전성기인 1959년 기준으로 거주 인구가 5,300명에 달했던 하시마 섬은 1974년 광산이 폐쇄되면서 무인도로 바뀌었다. 아베 독주를 막아라 1주요 야당 합당 추진.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도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주요 야당이 합당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전날 열린 중 참의원 의원 간담회에서 당을 해산한 후 새로 창당하는 형식으로 역시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통합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내달 초순에 이런 방식으로 양당을 합한 신당 창설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앞서 민진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다 2017년 9에서 10월 분당한 후 3년 가까이 분열된 상태로 있었다. 작년 말에 소수 정당인 3인당까지 3당이 합당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번에는 신당 이름을 넣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투표로 정하기로 합의해 합당이 성사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움직임이 완전한 합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소비세 감세 등 일부 정책적 이견을 이유로 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합당 찬성파와 반대파로 당을 가르는 분당을 추진할 생각을 표명한 바 있다. 결국 신당의 영향력은 합당에 참여하는 의원 규모가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해 국회의원 140명이 넘는 규모가 될 것이며 태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의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150명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NHK는 130에서 140명 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다. 일본 국회에 따르면 자민당 및 자민당 회파가 전체 중 참의원 의원 710명 중 397명을 차지하고 있다. 합당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야당이 당장 여당의 견제 세력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도통신이 지난달 17에서 19일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 31.9%, 입헌민주당 6.3%, 국민민주당 1.5%였다.